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뉴탐스런 한국사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이란 무엇일까? 너무 묵직해. 갑자기 뜬금없이 인생이란 무엇일까를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은 난감하죠. 네.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들 인생은요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아장아장 직립보행을 하게 되는 그 시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쭉 성장하다가 환골탈퇴, 정말 난 변해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나의 꿈을 위해 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해가지고 아주 각고의 노력 끝에 확 변화하는 그 계기가 있을 거예요. 네. 그 변화하는 계기를 잘 이겨낸 사람은, 그리고 많이 변화시킨 사람은 인생의 황금기,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게 인생일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뭐 지금 아직 인생의 전성기에 있는 시기는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바로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끊임없이 부딪히는 그런 시기일 겁니다. 맞죠, 여러분들? 여기 있는 선생님은 어떨까요? 전성기! 쇠퇴기! 저는 아직은 전성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가야 할 길은 멉니다. 제 꿈이 뭐냐면요, 제 꿈은 좋은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네. 근데 말은 번디르르한데 아직 뭐 한참 멀었습니다. 네.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 인생의 전성기, 정말 좋은 교사로서 우뚝 서기 위해서 현재 저의 모습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성장기, 개혁기, 전성기, 그리고 쇠퇴기, 뭐 인생이 이렇게 가겠죠. 네. 전 아직 정상에 와 있지 않다. 네. 전 여전히 개혁기, 나를 끊임없이 단련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런 시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저와 거의 같은 개혁기의 시기에 지금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스스로를 변화시키려고 노력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의 그 꿈, 바로 그 전성기를 위해서.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의 전성기, 여러분의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여야 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 동사를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끊임없이 체인지, 변화하시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뜬금없이 삼국 얘기인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시죠? 뭐 역사라는 게 뭐 별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네. 인간이 살아온 삶의 그 흔적들, 삶의 발자취를 닮은 게 역사예요.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도 여러분 절대 영원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최고 강대국 미국이 영원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이란 나라도 역사의 한 페이지에 언젠가는 들어가게 될 겁니다. 로마가 역사의 한 페이지에 있듯이 미국도 역사의 한 페이지에 언젠간 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네. 여기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 역사들, 오늘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이제 가야까지 이렇게 볼 텐데, 그 나라들 역시 신라는 무려 여러분들 1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 엄청난 1000년의 역사. 하지만 지금은 역사의 한 페이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성장 곡선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나라의 그 성장 곡선을 통해서 한 번쯤은 이 나라의 어떤 그 발전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도 한번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좀 마련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삼국시대에 가서 여러분들은 이 한국사 책을 덮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거의 그 구석기 신석기 시대의 박사예요, 박사.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구석기 신석기 시대 저렇게 설명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왜요?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분들은 공부를 했는데 늘 여러분 공부의 패턴은 어떻게 됐냐면 구석기 신석기 공부 열심히 하다가 삼국시대 와서 그만두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다시 구석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삼국시대 그만두는,
그런 모습을 겪어왔기 때문에 구석기, 신석기 이 시대는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왜 삼국시대가 이렇게 어렵냐? 말 그대로 하나의 나라를 알기도 어려운데 세 개의 나라가 겹쳐 있는 거죠. 겹쳐 있으니까 구석기, 신석기, 주먹도끼, 빗살무늬 토기, 비파형 동검, 세형 동검, 좋아 가다가 갑자기 세 나라가 막 얽혀 들어가니까 이렇게 짜증 나는 거죠. 뭐 복잡해 라고 하고 이게 딱 덮어버리면서 늘 삼국시대에서 여러분의 한국사 수업은 끝이 납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다른 방향에서 제가 늘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역사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단순하게 어떤 팩트만을 외우는 것들이 아니다. 그 팩트를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이야기했죠. 소통하는 것,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한 번의 젊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을 얻는 것 그게 바로 역사의 진정한 공부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오늘 그런 얘기 좀 해보려고요. 조금은 다르게 제발 여기서 끝내지 말고 뉴탐스런 이게 몇 강이에요? 4강인가요? 뉴탐스런 4강으로 끝이 아니라 요 고비를 넘어가지고 완강까지 갈 수 있는 요것만 넘으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넘어가면 되거든요. 요 고개를 저와 함께 인생 수업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걸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탐스런 제 한국사의 방향은 많이 덜어내는 거예요. 많이 덜어내서 평가원과 교육부에서 제시한 그 가이드라인에 맞추는 게 제 임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합하는 정말 중요한 키워드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성장곡선을 보시고 딱 보시고 이게 어느 나라야 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색깔을 지금 똑같은 색깔로 안 했어요, 여러분들. 색깔 달라요. 한 나라는 하얀 색깔로, 또 한 나라는 노란 색깔로, 또 한 나라는 파란 색깔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딱 보시면서 선생님, 이 하얀 색깔은 어느 나라예요? 이 노란색 어느 나라예요? 이거 다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안 되겠지만 저와 함께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요 하얀 색깔은 여러분들은 어떤 나라냐면요. 요 하얀 색깔은 지금 고구려입니다. 하얀 색깔은 지금 고구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얀 색깔은 지금 고구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노란 색깔 있죠. 이 노란 색깔. 이 노란 색깔은 백제입니다. 백제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 색깔 있죠. 파란 색깔은 신라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성장곡선을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그 성장곡선을 통해 가지고 딱 아는 정도의 내공을 갖추기는 쉽지는 않죠. 저와 함께 하면서 한번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 하얀 선. 하얀 선. 이렇게 와요, 지금.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다시 한번 볼게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판서 수업의 특징이 뭐냐면 이미지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텍스트로만 알면 여러분들 이게 시험장에 들어가면요. 막상 그 텍스트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죠. 근데 이렇게 이미지로 가면 굉장히 기억이 오래 남아요. 그러니까 제가 칠판 하나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 하나 자체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쏙 집어넣고 가면 갑자기 어느 개념이 나왔을 때 그게 어느 그림에서 어느 쪽에 위치해 있을지 이게 생각이 나요. 나니까 제가 이것도 그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미지 수업 한번 해볼게요. 자, 고구려의 성장곡선입니다. 쭉 올라가다가 내려오네요. 다시 올라가다가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서서히 쇠퇴기를 맞이하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을 공부할 땐 여러분들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위기 상황에는 다른 나라가 전성기였다는 거예요. 한 나라가 전성기일 때는 다른 나라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어차피 역사는 제로섬 게임일 수 있습니다. 그죠? 보세요. 자, 이 고구려가 이렇게 잘 나갈 때, 이렇게 고구려가 잘 나가다가 푹 떨어지죠? 푹 떨어질 때 보니까 백제가 엄청난 전성기를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그죠? 고구려가 쭉 전성기를 치니까, 백제 지금 쭉 내려옵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여러분들 이 삼국을 공부할 때는요, 이 역학관계,
한 나라가 잘 나갈 때는 다른 나라가 참 힘들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 그러나 그 상황은 또 역전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구려 갑니다. 자, 고구려 항상 여러분 공부할 때는요, 성장기, 개혁기, 전성기, 쇠퇴기, 이렇게 인생을 공부하듯이 나라도 들여다보시면 돼요. 자, 먼저 고구려의 그 성장기를 담당했던 왕들이 있습니다. 그 왕들이 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세기를 거치면서 이 고구려의 성장기를 책임졌던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왕 두 사람이 있거든요.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이 태조왕. 네, 태조왕을 먼저 들 수 있습니다. 이 태조왕은요, 드디어 옥저를 정복합니다. 네, 태조왕은 드디어 옥저를 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 왜 제가 말씀드렸죠? 옥저 너무 힘들었어요. 고구려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산물, 소금 이게 공납 바치기도 하고 민며느리제라는 결혼 풍습도 있었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 옥저를 드디어 고구려가 지금 한 거예요, 지금. 네, 태조왕은 옥저를 정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성장기를 책임졌던 또 다른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이 고국천왕입니다. 자, 이 고국천왕 아주 시험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그런 왕입니다. 이 고국천왕은요, 뭘 했냐면요. 자, 먼저 부자세습을 합니다. 부자세습을 합니다. 사실 이 정복이라든지 세습이라든지 이제 좀 더 보시면 알겠지만 율령이라든지, 율령은 법이에요. 이런 것들은 바로 이 삼국시대가 여러분들 어떤 시대냐면, 이 삼국시대는 바로 중앙집권국가로 향하고 있거든요. 중앙집권국가를 지금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고대국가라고 합니다. 고대국가라고 해요. 그 앞에 있었던 여러 나라 중에서는 여러분 부여하고 고구려 기억나시죠? 이 부여와 고구려는 연맹왕국이라고 설명드렸는데, 그 연맹왕국과 이 고대국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왕권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연맹왕국에 비해서 말이죠. 그 연맹왕국에 비해서 이 고대국가의 왕권이 강화되는 그 배경들은 정복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 간의 세습이 있습니다. 연맹왕국 당시에는 왕이 선출됐어요. 그러니까 왕권이 약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고대국가에 들어오면 이제 이렇게 세습 단계로 접어드는 그런 모습들, 부자 세습 단계로 접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왕권이 강화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 고국천왕 때 바로 이 부자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부족적 성격의 오부를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개편합니다. 고구려는 말이죠. 네. 왜 여러 가들이, 연맹왕국의 고구려 당시에는 여러 가들이 다스렸는데, 여러 가들이 어떤 그 부족적 성격의 오부를 5개의 그 지역을 행정적 성격의 오부, 그냥 동서남북 가운데 이런 식으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왕의 역할, 왕의 힘이 더욱더 강화됐다는 얘기죠. 왜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동서남북, 단순하게 그때 부족의 어떤 힘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단순히 방향을 보여주는 것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왕이 통치하는 지역이라는 명칭으로 지금 접수를 해버린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고대국가의 특징은 바로 왕권의 강화, 그 강화에 초석을 넣은 왕들이 바로 이 태조왕, 고국천왕 이런 왕들이다라는 겁니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고국천왕 또 기억할 게 뭐냐면 진대법이라는 게 있어요. 진대법. 요즘 그 신문에 보면 제가 참 가슴이 아픈 일이 있는데, 그 어느 모녀의 그 뉴스더라고요. 그 월세를 내지 월세가 올랐다고 했죠. 오르면서 그 월세 부담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이걸로 인해서 결국은 생을 마감한 정말 가슴 아픈 그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제가 보고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네, 너무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회 빈곤층을 지금 우리 사회가 더 껴안고 가야 되는데 그런 어떤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안타까운 일이 지금 벌어진 건데, 그런 일들이 지금에만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옛날에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사람 사는 모습은 다 비슷하거든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으면 적게 가진 사람이 있고 적게 가진 사람 중에서는 더 이상 삶을 유지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지금도 그랬고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제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지금 정부가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금 그런 데 방향을 지금 제시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이 당시에도 그렇게 빈곤층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 고국천왕 때 이 진대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춘대 추납이라는 거예요. 특히 농사 짓는 옛날에는 여러분들 봄이 참 어려웠어요. 봄가뭄이 심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고비가 있거든요. 그때 국가에서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수확을 할 때 다시 국가 이제 그걸 갚도록 하는 이 춘대 추납의 제도가 바로 이 진대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국천왕 때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전에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기록에 의한 것으로서는 그런 제도가 이 진대법이 지금 처음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진대법이 이제 뒤에 뭐 의창제도까지 쭉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고국천왕,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그 기틀, 왕권 강화를 만드는 그 성장기, 고구려의 성장기를 이끌었던 왕들이 바로 이 태조왕과 고국천왕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구려는 이제 직립보행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을 본다면 직립보행을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아장아장 고주몽이 세웠던 고구려, 아장아장 걸었던 그 아기당기였다면 이제 이 태조왕과 고국천왕 오면요, 이제 직립보행, 뚜벅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그 성장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잘 나가는 듯 하다가 지금 푹 꺼지고 있죠. 푹 꺼지고 있죠. 자, 이게 왜 그랬냐면 여러분들 이 백제의 전성기로 인해 가지고 백제가 고구려를 압박합니다. 네. 백제는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백제를 굉장히 심지어 오해하는 친구도 있어요. 백제 하면 딱 전라도 이렇게 연결하는 전라도 지역에만 있었던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영화의 어떤 그런 영향인 것 같아요. 예. 백제는 이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그 배우들이 등장하고 신라는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 등장하고 고구려는 북한말 쓰는 사람. 그러니까 백제는 전라도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백제는 여러분들 근거지가 어디 출발하면 지금의 서울, 이 서울을 근거지로 해서 확산된 나라예요. 서울, 충청도, 전라도를 아우르는 그런 나라가 이 백제입니다. 정말 잘 나갔습니다. 고구려를 정말 위기에 몰아넣었던 그런 나라가 바로 백제예요. 그건 제가 백제평가만 설명드리는데 어쨌든 그런 백제 때문에 고구려가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이때 여러분들 고구려 왕이 전사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시면 알겠지만 고구려는요 수나라도 물리치고요 당나라도 물리쳐요. 그 과정에서 중국과 전쟁하는 과정에서 왕이 죽느냐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백제가 몰아왔을 때는 왕까지 죽어요. 이거 뭐 나라가 거의 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던 어떤 그런 아주 위기 상황에 빠진 거죠. 이때 왕이 이제 고국 원왕이에요. 예, 고국 원왕이 이때 전사하는 그런 아주 불상사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위기예요. 위기예요. 이때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위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아마 무너졌겠죠. 고구려라는 나라는 역사에 지워졌겠죠. 그런데 이 위기를 발판으로 해서 개혁의 박차를 내건 왕이 등장합니다. 그 왕이 누구냐? 바로 개혁왕, 개혁군주, 바로 소수림 왕입니다. 그 왕이 바로 소수림 왕이에요. 소수림 왕. 자, 이 소수림 왕은 여러분들 지금 나라가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요. 지금 백제의 그 압박 속에 막 흔들리고 있어요. 막 왕까지 사망했어. 자, 이런 상황을 다시 수습하기 위해서 자, 일단은 질서가 중요하다. 국가의 질서를 잡자. 다시 정확한 질서에 의해서 나라를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자. 라고 해서 이때 율령. 율령을 도입합니다. 율령이라고 하는 건 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형법이고요. 령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이에요. 율령을 도입하는 그런 모습들 소수림 왕 때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 격변기, 이 위기 속에서 민심을 다시 아우를 수 있는 고등 종교가 필요했습니다. 그 고등 종교로서 불교를 또 수용합니다. 불교. 고등 종교로서 불교. 율령, 불교, 그 다음에 정복, 세습. 율령, 불교, 정복, 세습. 이런 것들이 바로 고대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예요. 서술형 시험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대 국가, 연맹왕과 고대 국가의 차이점, 그 근거를 들어라.
정복, 세습, 율령, 불교. 요 네 가지 요소 여러분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서 율령, 불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시 내치를 잡고요. 왕권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그 대학의 최초의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태학. 그래서 또 유교를 또 강조하면서 왕에게 충성을 또 강요하는 가르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율령, 불교, 태학. 이게 바로 소수림왕의 치적입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개혁군주. 고구려의 개혁군주. 무너지고 있는 고구려의 개혁군주 바로 소수림왕이에요. 여기서 한 번쯤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소수림왕, 율령, 불교, 태학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번 여러분의 그 삶에 대해서 한번 좀 적용을 한번 시켜보자는 얘기예요. 이 소수림왕의 개혁이 거치면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전성기 왕들, 바로 광개토태왕하고 장수왕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위기였단 말이죠. 그 위기에서 우리는 안 돼 라고 무너져 버렸다면 광개토태왕의 고구려가 존재했을까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위기를 다시 기회로 반전시키면서 뼈를 깎는 개혁을 강구했던 소수림왕이 있었기 때문에 광개토태왕의 고구려가 존재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전성기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전성기는 그냥 그려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뼈를 깎는 노력, 뼈를 깎는 변화, 뼈를 깎는 도전, 이런 것들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역사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고구려 광개토태왕, 우와 대단하다, 이야 저렇게 영토를 많이 넓혔네 라고 배우는 게 아니라 저런 전성기에 나오기 위해서 고구려가 과연 어떤 노력을 했을까? 인생을 배우시는 거죠. 역사는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소수림 왕이 있었기 때문에 광개토태왕의 그 넓은 고구려가 존재했던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개혁 속에서 드디어 이제 개혁 군주 5세기. 이 5세기가 바로 이 고구려의 전성기예요. 이 5세기 전성기의 정복군주 바로 광개토태왕이 등장합니다. 자, 광개토태왕, 태왕. 교재에는 광개토대왕이라고 있는데요. 그냥 하나 더 제가 긋겠습니다. 대보다는 좀 더 큰 개념이거든요. 그냥 갑니다, 여러분들. 광개토태왕이라고 저는 하겠습니다. 이 광개토태왕 때는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 정복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정복 활동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알고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되는데, 근데 또 여러분 그것도 하나 좀 기억해 두세요. 우리도 정복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여러분 자랑스럽다, 와 멋지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정복 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고구려 광개토태왕의 공격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 많은 부족들이 죽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들에게 있어서 광개토태왕의 고구려는 적이었을 겁니다. 그죠? 역사를 한번 좀 이렇게 뒤집어서 볼 수 있는 그런 관점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와, 정복 활동에서 우리가 다 이거 막 땅을 막 넓혔네. 멋진 나라야. 와, 멋지다. 라고 생각하는 관점도 있겠지만 또 한 번은 뒤집어서 다른 나라의 입장 속에서 그 나라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입장 속에서 또 고구려 광개토태왕을 바라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정복만 한 게 아니라 정복당한 경험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타국에 대해서 또 역사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또 고구려 광개토태왕이 그려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항상 역사는 제가 이야기했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연습도 하셔야 된다. 그게 바로 소통의 키워드의 방법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이 광개토태왕은 정복군주로서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확장합니다. 그건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적진 않을게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한반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그 신라에 말이죠. 이 왜가 쳐들어옵니다. 이 왜가 쳐들어와 가지고요.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게 5세기인데 여러분들 이게 사실 4세기와 5세기에 걸쳐 있다고 보시면 돼요. 400년에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400년이니까 이게 4세기야, 5세기야. 좀 애매하죠, 여러분들? 제가 5세기를 걸쳐놨는데 어쩌니 광개토태왕 때 이 신라의 위기가 쳐들어옵니다. 그때 그 왕이 누구냐면 이제 다시 공부할 텐데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네몰왕입니다. 네몰왕.
이 네모랑이 고구려한테 SOS를 치죠.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고구려군이 내려와가지고 이 신라를 도와줘요. 네. 그래서 이 왜를 격퇴합니다. 신라를 구원한 거죠. 신라를 구원한 거죠. 왜를 격퇴하고 신라를 구원은 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들 외교에서 공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위험해? 도와줄게. 도와줬어요. 해결됐지? 안녕. 이렇게 가는 외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하나를 줬으면 하나를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신라의 내정 간섭, 고구려의 내정 간섭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어쨌건 이런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유물들이 있습니다. 자, 그 유물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광개토태왕이 넓은 영토를 확장시켰다라고 하는 것과 바로 이 왜를 격퇴시켰다는 사실이 적혀있는 비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광개토태왕릉 비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인데요. 사실은 좀 더 이게 지금 교재에 있는 사진이지만 좀 더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려면 이 앞에 사람 한 명이 서 있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높은 비석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건 이게 바로 이제 광개토태왕릉 비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제 저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의 근거는 뭐냐면 신라 무덤에서 말이죠. 광개토태왕이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 있는 그런 그릇이 발견이 돼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게 호우총, 신라 호우총에서 발견된 호우명 그릇인데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광개토지 호태왕이라고 하는 글자가 여기 지금 적혀 있습니다. 아니, 신라 무덤에서 왜 광개토 대왕의 이름이 나올까? 그건 그만큼 광개토, 고구려의 영향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근거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신라를 구원해서 나왔던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것, 방금 설명드렸던 광개토비와 그다음에 호우명 그릇. 아주 중요한 단서니까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구려군이 이게 밀고 내려와가지고 이 왜를 격퇴했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고구려가 대단했어요. 한번 이 고구려군이 딱 이 한반도 남부 쪽에 딱 뜨니까 주변 국가들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 왜가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가야 지역으로 도망을 가요. 왜냐면 가야 지역에 왜가 많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일본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 그 앞에 기억나시죠? 열한한 성장에서 그 변환이 철 같은 거 많이 생산되는데 이 철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철을 굉장히 거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가야 지역에 일본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 지역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이 고구려군이 말이죠.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 왜를 말이죠. 그냥 신라에서 있는 왜를 그냥 쫓아만 내면 되는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그들을 추격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붙어있던 이 금관가야가 이 고구려군의 공격을 받고요. 힘이 쭉 빠집니다. 굉장히 잘 나갈 수 있는 나라였는데 고구려군의 그 공격을 받고 그 힘이 쭉 빠져요. 자, 이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금관가야가 쇠퇴하고요. 금관가야가 여러분들 멸망한 건 아니에요. 금관가야는 여러분들 신라 버풍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고요. 금관가야가 이때 쇠퇴한 거예요. 힘이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금관가야가 전기 가야 연맹을 이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야 연맹의 맹주가 금관가야였는데 그 금관가야가 힘이 빠진 거야. 자, 이게 어디로 가냐면요. 이게 그 위쪽에 대가야로 그 세력이 바뀌게 되는 그런 계기. 이게 바로 나비효과죠. 그죠? 광개토대왕의 고구려 군대가 땅 뜨자 신라에 있는 왜만 격퇴한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금관가야까지도 쇠퇴해서 그 힘이 대가야로 넘어가게. 이게 후기가야 연맹을 이끌고 있는 대가야거든요. 이로 넘어가게 된 그런 계기도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 장수왕이 등장을 하죠. 장수왕, 본격적인 광개토대왕이 북쪽으로 주로 많이 나가고 이제 그다음에 이 장수왕은 남쪽으로 아주 쭉쭉쭉 내려오죠. 바로 남진정책.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 평양천도죠. 네, 평양천도 해가지고 압박을 합니다. 자, 그러자 그 밑에 있는 나라들 큰일 났습니다. 이게 지금 이 나라들 지금 신라하고 백제 어떻게 될까요? 손 잡아야지. 약한 사람들끼리 어떻게 해요? 손 잡고 이제 거기 버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지동맹 이제 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장수왕은 밀고 내려왔고
서울을 근거지로 하고 있었던 이 백제는 결국 무너집니다. 한성이 함락됩니다. 계로왕이, 백제의 계로왕이 괴로워하면서 죽게 됩니다. 계로왕이 괴로워하면서 죽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고구려의 복수죠. 왜냐하면 자기의 왕, 고국 원왕이 전사했던 그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그대로 갚은 거예요. 그대로 갚아서 결국 이 장수왕의 그 압박에 의해 가지고 이 장수왕의 압박에 의해서 네, 백제의 계로왕이 결국 전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백제의 한성을 함락하는 그래서 결국 백제는 웅진으로 천도를 하는 거예요. 웅진으로 천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성기를 쭉 가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나중에 이제 중국의 압박, 그 다음에 나당 연합에 의해서 결국 고구려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고구려의 모습이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세요. 태조왕 고국천왕 때 성장을 합니다. 왕권 강화. 소수림왕 때 뼈를 깎는 개혁을 합니다. 광개토 태왕과 장수왕 때 전성기를 이룹니다. 여러분들 이 남진 평양천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는 뭐냐면 바로 충주 고구려비예요. 충주 고구려비. 네, 충주 고구려비 제가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모습인데요. 네, 이 아까 봤던 그 광개토 태양릉비에 비해서는 좀 작아요. 사이즈는 좀 작지만 이게 어디 있냐면 충주에 있다니까요. 고구려의 흔적을 충주에서 볼 수 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고구려의 바로 이 남진 정책, 남진 정책의 어떤 그 영향으로 충주까지 내려온 거죠. 이 충주를 결국은 신라에게 뺏겨요. 네, 신라에게 이제 뺏길 겁니다. 다시 이제 신라가 다시 탈환할 거예요. 그 빼앗긴 그 지역을 되찾기 위해서 고구려에서 장수를 보인단 말이에요. 그 장수가 누구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평강공주와 온달. 그 온달이 이 지역을 찾기 위해서 내려오다가 결국 죽게 되죠. 네, 어쨌건 이 한강을 둘러싼 고구려 백제 신라의 어떤 그 치열한 접전, 이게 바로 삼국의 주 무대. 전성기의 나라는 한강을 차지합니다. 예. 이때는 장수왕, 전성기잖아요. 한강을 차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충주까지 와가지고 비서 땅 걷고 여기는 우리 땅! 이렇게 해서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랬던 그 고구려,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했지만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보셨습니다. 됐죠? 전성기. 이렇게 세 단계로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돼요. 자, 이제 백제입니다. 자, 이 백제는 여러분들 보세요. 제일 빨라요. 전성기가 제일 빨리 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성장과 개혁을 동시에 이뤄내요. 빠릅니다. 여기 지금 성장과 개혁이 고구려는 지금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백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국 문화를 빨리 받아들여요. 지리적 위치에 의해 가지고 고구려는 이 중국과의 그 긴장 관계에 있었다면 백제는 이 중국과의 그 친선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국의 문화를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고구려보다 성장과 개혁을 굉장히 동시에 해낼 수 있는 어떤 그 역량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때의 그 모습은요, 3세기의 대표적인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고이왕이 있습니다. 고이왕. 자, 그 고이왕 때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자, 고이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이왕은요, 어떤 일을 했냐면, 고이왕은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개혁의 상징이 뭐냐? 개혁의 상징. 개혁의 상징이라고 하면 그 이전과 그 이후에 변화를 준다는 거 아닙니까? 개혁이니까. 개혁, 법이죠. 법입니다. 바로 율령을 반포합니다. 율령을 반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더라. 율령? 이거 아까 고구려에서도 있었는데? 소수리왕 때 율령 반포하잖아요. 그죠? 소수리왕 때 율령 반포하잖아요. 네, 율령. 개혁군주라니까요. 고이왕 개혁군주라니까요. 이렇게 기틀 딱 잡아놓고 딱 넘기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예요? 전성기 왕. 바로 근초고왕이 되는 것이죠. 근초고왕. 근초고왕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전성기의 근초고왕, 대단한 왕이죠. 정말 진짜 이 백제의 근초고왕과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동시대 살았더라면 요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과연 근초고왕이 있었을까? 광개토 대왕이 있었을까? 누가 이겼을까?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동시대에 살지 못하죠. 네, 광개토 태왕이 근초고왕보다 조금 더 뒤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근초고왕 때는 고구려가 압박을 받는 것이고 광개토 태왕 때는 백제가 압박을 받는 것이고 그런 어떤 모습들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들이 동시대 살았더라면 이거 뭐 우리나라 이 삼국지가 또 이거 삼국지예요, 이거예요, 삼국지. 중국에만 삼국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삼국지가 있는 거예요. 이 삼국지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재미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사의 상상이죠. 네. 자, 이 근초고왕은 말이죠, 여러분들. 역시 정복군주입니다. 전성기는 정복군주의 모습이에요. 자, 4세기 그 전성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아까 그 고구려 같은 경우는 5세기 전성기였잖아요. 백제는 먼저예요. 4세기 전성기 이끌고 있는데 이 근초고왕 같은 경우는 먼저 제가 고구려를 공격한다. 네, 고구려를 공격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네, 쭉 고구려 위기, 고국 원왕 전사, 나라 지금 난리 났다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 장본인이 바로 근초고왕이에요. 고구려를 흔들었던 그 장본인이 바로 백제의 근초고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서, 산동, 규슈. 자, 이 지역까지 진출하는 모습들이 또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국제적으로 또 영역을 확장한 어떤 그런 모습들 속에서 또 일본과의 어떤 그 관계를 알 수 있는 유물이 있어요. 이 시대에. 어떤 유물이 있냐면 칠지도라는 겁니다. 칠지도. 아까 제가 그 광개토 대왕과 그 신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거 광개토 태양릉 비하고 호맹글이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장수왕이 남아영책은 충주 고구려비 있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근초고왕 때 그 시기에 일본과의 교류를 알려줄 수 있는 게 칠지도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칠지도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녹이 쓸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이지, 이게 녹이 안 쓸면요, 이 가운데에 이 금으로 새겨놓은 금글씨도 있습니다. 번쩍번쩍한 그 빛을 받아 번쩍번쩍하면서 그 금글씨가 쫙 드러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딱 보이는 칼, 굉장히 멋있는 칼입니다. 네, 이게 일본과의 어떤 교류를 일본에 이제 내린 거거든요. 보여주는 그 칠지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잘 나갔던 그 백제가 푹 꺼져요. 푹 꺼져요. 왜요? 압박. 누구의 압박? 고구려의 압박, 장수왕의 압박, 한성 함락, 괴로워. 괴로왕의 전사. 그죠? 이러면서 백제가 이제 거의 절단날 위기에 있는 것이죠. 급하게 도읍을 부랴부랴 옮깁니다. 어디로 옮겨요? 웅진, 지금 공주죠. 웅진으로 도읍을 천도합니다. 자, 도읍을 이렇게 천도하고, 지금 나지 동맹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들 속에서 이제 이 위기를 다시 극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존재했던 그런 왕들이 등장하겠죠. 그 대표적인 왕이 누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문영왕이 있습니다. 문영왕. 자, 문영왕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왕. 자, 이 문영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지금 뭐 공주가 지금 얼마나 그 당시 공주의 그 왕이 머물고 있는 건 굉장히 왜소해요. 급하게 지금 내려왔구나라는 걸 보여준다는 얘기죠. 왕권이 추락돼 있어. 이 추락된 왕권을 다시 강화시켜야 돼. 그래서 22담로제라는 걸 씁니다. 22담로제. 여기에 왕족을 파견해가지고 다스리도록 하는,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시키는 어떤 그런 제도로서의 22담로제 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성왕이 있어요. 성왕. 자, 이 성왕이야말로 백제 부흥의 기치를 정확히 내걸고 등장했던 왕입니다. 백제 부흥의 기치. 자, 그러면서 도읍을요, 어디로 옮기냐면 도읍을 부여로 천도합니다. 부여로 천도하고요. 그리고 국호도 남부여로 바꿉니다. 국호도 남부여로 바꾸면서 백제 부흥의 기치를 내걸고 한강을 신라와 손잡고 잊어버렸던 한강, 그 한강을 탈환합니다. 근데 그때 그 파트너가 누구였냐면 신라의 진흥왕이었어요. 그 진흥왕이
백제의 입장에 본다면 배신을 합니다. 그거 원래 백제 땅인데 신라도 한강을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강 지역을 신라가 가져가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관산성 전투가 전개되는데요. 이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은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백제는 많이 아파요. 이 고구려의 압박에 의해서 고구려의 압박에 의해서 계로왕을 잃고요. 또 신라의 이 압박에 의해서 또 성왕을 또 잃게 되는 그런 모습을 겪게 되는 겁니다. 아파요. 이게 아픕니다.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이렇게 그 뒤에 이제 의자왕쯤 연결되면서 결국 나당연합에 의해서 백제는 무너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한강을 이제 신라가 장악한 거예요. 그 원동력이 이제 신라의 통일로 가는 것이죠. 그죠? 자, 이렇게 백제의 성장과 개혁을 이끌었던 고이왕, 전성기왕, 근초고왕, 부흥기의 문영왕과 성왕, 특히 성왕을 지금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단계를 나눠서 말이죠. 자, 이제 마지막 신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라는 여러분들 가장 후진적인 나라였습니다. 가장 후진적인 나라예요. 고구려 백제에 끼어 있어가지고 말이죠. 어떤 선진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공간 자체가 나오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이 고구려 백제에 비해서 굉장히 후진적인 어떤 그런 문화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 나라가 삼국을 통일한단 말이죠. 인생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 역전이 가능한 것이죠. 어떤 기회를 잡으면 그 기회를 승자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준비하고 있다면 가능한 거거든요. 여기서 참 신라의 어떤 그 성장 과정 속에서 우리 참 배운 성장 속 보세요. 지금 다 쳐져 있잖아요, 지금요. 시각적으로, 그죠? 그 나라가 종국에는 삼국을 통일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것. 이건 여러분 삶에서도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혹시 무언가에 의해서 뒤쳐져 있다.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겁니다. 가능한 겁니다. 그 가능성을 역사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 배워보시라는 얘기죠. 자, 신라 하면요, 이 4세기 경에 이제 이 고대 국가의 어떤 그 기틀을 잡는 왕이 등장을 해요. 그 왕이 누구냐면, 그 왕이 바로 내물왕입니다. 내물왕. 자, 그 이전까지는 여러분들 이 신라가 이제 신라가 박씨, 석씨, 김씨 이렇게 성씨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왕을 했었는데 이제 이 내물왕부터는요 김씨 세습 체제로 정착을 합니다. 세습, 고대국의 기틀을 지금 만들고 있구만. 고구려 같은 경우도 고국초한테 부자 세습 들어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세습이 들어오면서 왕권이 좀 강화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내물왕 때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내물왕 때 위기, 바로 외를 격퇴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원조에 의해서? 바로 고구려에 의해서. 이 내물왕 때의 파트너가 바로 이 광개토 태왕이에요. 광개토 태왕, 내물왕과 광개토 태왕 여러분들 연결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성왕의 파트너, 진흥왕.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어떤 파트너들이 있어요. 기억해 놓으세요. 이렇게 서서히 고대국가의 기틀을 잡았던 이 신라가 6세기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서서히 개혁에 성장했으니까 이제 개혁의 깃발을 내걸게 됩니다. 자, 그 개혁의 깃발을 내걸던 대표적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지증왕과 바로 버풍왕입니다. 개혁군주들이에요. 개혁군주들. 자, 이 지증왕은요, 일단 국호, 신라라는 이름 이때부터 씁니다. 그리고 왕. 그 당시에 사실 이 내물 왕이 아니었고요. 내물 마립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왕이라는 용어를 지금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산국을 정벌하죠. 이 독도 문제 나올 때마다 항상 지증왕 이야기 나오죠. 우산국을 정벌합니다. 그리고 그 경제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 여기다 이제
동시라고 하는 시장이 있는데요. 그 시장의 어떤 기능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동시전을 또 경주에 설치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 지중왕 때 지금 보이고 있죠. 법흥왕 가면요, 이 법흥왕은 법이니까 떠올리시면 돼요. 물론 이 법이 그런 어떤 법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쉽게 갈 수 있는 율령, 개혁군주, 소수리망, 고구려의 소수리망, 그 다음에 백제의 고이왕이 있듯이 신라에는 법흥왕이 있는 거예요. 율령을 반포하고요. 그 다음이 불교를 또 공인하는, 소수림과 지금 거의 유사하죠. 그죠? 고구려 소수림왕과 신라 법흥왕 거의 유사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개혁에 성공한 거예요. 성공하고 그 성과물을 바로 진흥왕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진흥왕. 자, 이 진흥왕은요, 일단 화랑도를 개편합니다.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삼국통일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죠. 화랑도를 개편해서 영토를 마음껏 확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영토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이 영토 확장 중에서 한강을 차지한다 그랬죠? 한강을 차지하고 있더라.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근거로서는 적성비, 단양 적성비. 단양에 있는 그 비문이 있어요. 단양 충주 옆 동네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지역 한강을 두고 고구려, 신라, 백제가 치열하게 싸우는 걸 알 수 있죠. 왜냐면 그 지역에 충주에는 충주 고구려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옆에 바로 단양 적성비를 세웠다. 치열한 전투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그 다음이 순수비. 진흥왕이 자기가 점령한 지역들을 이렇게 딱 순행하면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 세웠던 비석들, 순수비. 한강 차지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순수비가 있다면 북한산비가 있죠. 이런 식으로 비석을 딱 세우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게 바로 진흥왕의 전성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라는요, 전성기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쭉 가는 거죠. 가면서 이제 통일신라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성장기의 내물왕, 개혁기 지증왕과 법흥왕, 그리고 전성기의 진흥왕, 신라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겁니다.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를 세 나라를 이렇게 조합해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삼국시대를 조망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삼국시대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삼국의 사회를 한번 볼게요. 경제는 제가 저기서 제일 중요한 건 진대법이라는 것과 지증왕 때 그 동시전, 고국천왕에서의 그 진대법, 지증왕 때의 동시전, 이 정도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제가 이 경제 파트는 제가 고려시대 가면 조선시대 가면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릴 거예요. 사회 파트만 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파트에서는 여러분들 특히 부여, 그 다음이 고구려, 그 다음에 이제 백제가 있는데 이게 지금 하나의 개통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 지배층이 이제 이렇게 내려오니까 특히 이 고구려와 백제의 어떤 그 지배층의 어떤 그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좋은 근거가 있죠. 그 근거가 뭐냐면 그게 바로 돌무지 무덤이라는 거예요. 돌무지 무덤. 자, 무덤의 양식은 여러분들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기 때문에 무덤의 양식을 보면 그 나라의 어떤 개통성을 알 수 있습니다. 고구려는 장군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백제에는요, 이 서울 석촌동 고분이 있어요. 이 무덤 형태가 다 돌무지 무덤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신라는 이런 무덤 형태가 아니에요. 신라는 돌무지 무덤이 아니라 돌무지 덧널 무덤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무덤 형태가 달라요. 그러니까 무덤 형태가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지배층의 기원이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무덤의 속성은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모님 혹시 돌아가신다면 가정을 했을 때 무덤을 만든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저는 좀 특이하게 개성을 살려서 피라미드를 한번 해볼래요.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봐왔던 그 묘지에 가서 봐왔던 그 무덤의 형태, 그 이외의 무덤을 가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어떤 그 개통성, 시간의 어떤 연속성 이런 것들을 담보하고 있는 게 무덤의 형태입니다. 근데 고구려와 백제의 어떤 그 초기 무덤의 형태가 돌무지 무덤이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바로 고구려 백제 지배층이었던 연관고리 이런 것들이 지금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 사회에서 여러분들, 이 신라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여러분들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삼국의 사회 파트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신라에서는 여러분들 꼭 뭘 기억해 놓으셔야 되냐면요. 세 가지입니다. 네, 먼저 화랑도. 네, 화랑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화랑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아까 진흥왕이 이게 국가의 조직을 개편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화랑도에는요. 귀족과 평민이 함께 어울려 다녀요. 어울려 다니기 때문에 이 화랑도는 그 계급 갈등을 완화시켜 줍니다. 계급 갈등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 네. 계급 갈등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 근데 이 계급 갈등이 왜 만연할 수밖에 없냐면 신라에는 골품제도라는 게 있어요. 골품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 골품제는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위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성골, 진골, 육두품들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성골, 진골로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성골,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삼두품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동할 수 있는 사회 계층을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가 없어요. 이 이동할 수 없는 사다리가 없으면 그 사회는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폐쇄적 신분제도예요. 폐쇄적인 신분제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꽉 막혀 있는 신문제의 그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게 바로 화랑도였다는 얘기죠. 그런 장치를 또 마련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화랑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화백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화백회의. 네, 이거는 만장일치 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장일치의 제도. 화백회의.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그런 것들이죠. 화랑도, 골품제, 화백회의. 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를 해 놓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자, 요 정도가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치, 경제, 사회를 아울러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삼국시대의 그 개념을 다 마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이렇게 배웠던 내용들 요 뼈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교재를 분석하면서 또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떻게 삼국을 통해서 인생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까?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